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대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오랜 버신 김노인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올해 80입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걸리더군요. 미안하네.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말이야. 그렇게 면목 없다는 듯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르는 것조차 버거워하셨고 2층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중간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을 울린 것은 그분이 문득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늘어서 참 쓸쓸하다네. 그 노인의 모습을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3가지 큰 과제를 보았습니다. 건강, 돈,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문제입니다.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확실히 변해갑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해내던 일이 오늘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거대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창 일하던 시절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졌을 때 모아둔 재산과 연금만으로 과연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로움.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곁에 가족이 있어도 벗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적막함. 이 감정과 마주하는 일은 노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알차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을 훌쩍 넘었습니다만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면 80을 지나면서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어 후회 한들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 미리 준비해 두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 넉넉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처럼 어려운 처지가 되고 나서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최고의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제가 아는 박 선생이라는 분은 65세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누구는 도심 한복판에 번듯한 집을 지녔다더라. 누구는 연금만으로도 넉넉하게 산다더라. 또 누구는 아들이 의사라서 어깨가 으쓱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박 선생은 자신의 처지와 견주어 보며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전셋집 살림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아직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저렇게 잘 풀렸는데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박 선생의 경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심코 남과 자신을 견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60, 60이 되면 그 비교가 마음을
한층 더 아프게 후벼팝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는 일은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가까워오면 아무래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같은 또래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자꾸 눈에 밟히기 마련입니다. 비교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불만은 독이 되어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메우려는 마음에 무모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새 사업을 벌이는 분을 저는 여러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50, 60이라는 나이는 결코 인생을 거두어 들이는 수확기가 아니라 아직도 얼마든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은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걸음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박 선생은 그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도심에 번듯한 단독주택은 없지만 지금 사는 집은 볕이 잘 들고 이웃들과의 정도 도탑다. 연금만으로는 살기 빠듯하지만 아직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실은 무척 복된 일이다. 아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따뜻한 자식이다. 그렇게 곱씹어 보니 나도 참 많이 누리며 살고 있구나. 박 선생은 그렇게 깨닫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내가 지닌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남의 살림은 늘 내 것보다 좋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만 놓쳐버립니다. 정작 소중한 것은 내가 걸어온 인생을 인정하고 지금 이곳에 깃든 은혜의 눈을 돌리는 일입니다. 건강한 몸,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따뜻한 한 끼 밥상, 말동무가 곁에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던 그 안에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라는 독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반드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정노인 내외는 73, 71가 되셨습니다. 오랜 세월 알뜰살뜰 살림한 덕에 나름의 저축과 집 한 채를 일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달 생활비를 대기 위해 조금씩 저축을 헐어 쓰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집은 물려주고 싶으니 팔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대로 돈을 계속 쓰다가는 언젠가 바닥이나 버리지는 않을까. 정노인의 부인은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외식을 끊고 여행도 참고 새 옷 한 벌 사는 것마저 아꼈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모아온 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은 써야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버린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뒤바뀐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써왔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 순간까지 알차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낸
그 모습입니다. 재산에 관해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모아 둔 재산의 일부를 다달이 받는 연금 형태로 바꾸어 두는 일입니다. 그래야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바닥날까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재산은 남기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다 쓰고 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전하면 서로 부질없는 기대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노인 내외가 아들과 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식들에게서 뜻밖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인생을 마음껏 누리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살 테니 유산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한꺼번에 큰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도와주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살림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정노인 내외는 요즘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1년에 2번은 함께 여행을 다니십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고 그 부인은 환한 웃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넉넉한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돈은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소중하게 쓰도록 합시다. 저희 동네에 사는 이 부인은 74으로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 한동안 이 부인은 견디기 힘든 적막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이면 잘 잤느냐 묻고 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인사 한마디 건넬 사람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온갖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 노인정, 동네 행사,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거의 매일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자 이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겉도는 이야기만 오갈 뿐 마음 놓고 편안해지는 시간은 오히려 드물다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돌아왔을 때의 외로움은 한층 더 사무쳤습니다. 이 부인의 경험은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나머지 그 빈 마음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람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얄팍한 인간관계로는 마음의 진짜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겉도는 만남을 아무리 거듭한들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버팀목은 되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다 지쳐버리고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환점은 이 부인이 산책길에 만난 한 마리 길고양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는 그 고양이에게 이 부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저 녀석이 나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또 단골이 된 작은 찻집도 찾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늘 같은 커피를 시킵니다. 가게 주인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오셨네요 하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동네 운동시설에서도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그저 같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특별히 절친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몸을 움직이는 동무가 있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의 이 부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마당의 꽃을 바라보고 글씨를 씁니다. 예전에는 쓸쓸하게만 느껴지던 그 시간이 이제는 더없이 귀한 자기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많은 벗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위로받을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최 부인은 67의 여성으로 오랜 세월 마른 몸이 곧 건강이라는 생각에 매여 살아온 분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체중 관리에 남달리 신경을 쏟았고 당뇨에 걸리고 싶지 않다, 혈압을 올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젊은 시절과 똑같은 혹독한 식단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일일이 따지고 탄수화물은 되도록 줄이고 고기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분명 더없이 이상적인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산책길에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체중은 표준이었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살을 빼는 것만 생각했지 근육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인은 깊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60을 넘긴 뒤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체중보다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라면 비만이 온갖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높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오히려 근육량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근육량이 줄면 먼저 걷는 능력에 탈이 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고되어지고 오래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진행되면 일어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간단히 근육량을 가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둥근 고리를 만들어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 보십시오. 만약 손가락 고리가 종아리보다 커서 틈이 생긴다면 근육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온 90을 넘기고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살집이 있고 단단한 근육량을 갖춘 분이 많았습니다. 식사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골고루 잘 챙겨 드십니다. 특히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이 눈에 띕니다. 최 부인은 의사의 지도 아래 식사 내용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멀리하던 고기와 콩으로 만든 음식을 적극적으로 식탁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적당한 근력 운동과 함께하니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반년쯤 지난 지금 최 부인의 걸음걸이는 몰라보게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90이 되어도 제 두 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근육량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강노인은 69의 전직 직장인입니다. 2년 전에 배웠을 때는 등이 둥글게 굽고 목은 앞으로 쑥 빠져나와 걷는 모습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걷는 게 괴롭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다시 배웠을 때 저는 강 노인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등줄기가 곧게 펴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져서 예전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정형외과 선생에게 자세의 중요성에 관해 지도를 받고 일상생활을 뿌리부터 다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의사에게서 당신의 척추에는 지금껏 살아온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사무쳤다고 합니다. 나쁜 자세는 노년의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운동 기능 저하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자세에는 오랜 세월 몸의 밴 생활 방식과 일하던 버릇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강 노인은 의사의 지도로 먼저 자신의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면과 옆에서 살피고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서서 뒤통수와 등이 벽에 닿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첫 점검에서 강 노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뒤통수도 등도 벽에서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강 노인은 일상의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매던 것을 양쪽으로 번갈아 바꾸고 텔레비전을 볼 때나 책을 읽을 때에 앉는 자세도 의식적으로 고쳤으며 다리를 꼬는 버릇도 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볼 때도 목을 앞으로 빼는 대신 기기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운동에서는 등을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을 의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의 자세를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은 뒤 강 노인에게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리던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어깨 결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등을 펴고 걷게 된 뒤로 마음도 한결 밝아지고 자신 있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세가 좋아지니 어쩐지 모든 일을 낙관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는 단지 몸의 통증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젊고 꼿꼿한 몸가짐을 지키고 더 낙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세를 졌던 윤 노인은 3년 전 85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살아생전 물건을 무척이나 아끼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윤 노인의 댁은 현관에서 거실 안방에 이르기까지 온통 물건으로 넘쳐났습니다. 오래된 그릇, 쓰지 않는 가전, 입지 않는 옷, 언젠가 쓸지도 모를 살림살이, 아까워서 못 버린다,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윤 노인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년의 윤 노인은 제 집 안조차 자유로 이 오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한참이 걸리고 청소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인 삶은 어느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할 때 정작 쓸모있던 것은 전체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른바 8대2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전체의 2할 뿐이고 나머지 8할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에서도 실제로 먹이의 대부분을 모아오는 것은 전체 무리 가운데 부지런한 소수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림에서도 실제로 쓰는 것은 가진 물건의 2할 남짓이고 나머지 8할은 거의 쓰이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자신도 이 법칙을 떠올리며 살림을 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은 극히 일부뿐이고 많은 물건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서 큰맘 먹고 물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비워나가는 사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의 한 끼보다 가족과 둘러앉은 평범한 밥상이 더 값지다. 비싼 차를 가진 것보다 산책할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 드넓은 별장을 지닌 것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 것이 더 풍요롭다. 중요한 이 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8할은 잊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을 쇠퇴하는 시기라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일의 압박에서도 풀려나고 자식을 길러야 하는 책임도 끝나고 세상의 잣대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 정말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은퇴 후 이 자유를 진심으로 누리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신경 썼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몇 벗하고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즐거운 때입니다. 노년을 즐기는 비결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을 좇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자신에게도 또 남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너무 깊이 따지다 보면 오히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아침에 창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느긋이 듣는 것, 향긋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 이 무심한 순간들 속에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던 임노인 내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임노인 내외는 자식이 어려울 때면 반드시 도와주고 싶다는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장만 계약금, 작은아들의 자동차 구입비,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로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자 자식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큰아들은 손주의 학원비를 요구하고 작은아들은 취업 준비 기간에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임노인이 거절하려 하면 자식들은 다른 부모들은 다 도와준다, 부모라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로 압박해왔습니다. 임노인 내외는 퇴직금과 오랜 저축을 조금씩 자식들에게 건네다가 마침내 정작 자신들의 살림이 곤궁해지고 말았습니다. 임노인이 병이 났을 때 치료비와 간병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컷 도움을 받아온 아들들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치료비 부담을 꺼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임노인의 처지를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사랑의 표현일까요? 임노인의 아들들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기회를 잃고 늘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존엄을 빼앗아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보신 한 노인 내외는 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은 너희 힘으로 마련하거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리는데 돈을 쓰겠다. 처음에 아들은 놀랐다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방침이 좋은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힘을 합쳐 돈을 모아 분수에 맞는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힘으로 가정을 일군 것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노인 내외와 아들 내외의 관계는 무척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어엿한 어른 대 어른으로 마주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제 두 발로 서서 제 힘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모질게 마음먹고 도움을 거절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괴로운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자식은 진정한 의미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에게도 자립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특히 3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들을 거절하는 일은 결코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한 깊은 사랑의 바탕을 둔 판단입니다. 첫째는 연금을 자식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잠시만이라는 약속으로 연금의 일부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어야 할 도움은 어느새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월급이 예전보다 적다는 이유로 도움을 계속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달 받는 연금 가운데 적지 않은 몫을 아들에게 떼어주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살림을 꾸리기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참고 좋아하던 온천 여행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어르신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얄궂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연금을 받아온 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의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꺼린 것입니다. 연금은 오랜 세월에 걸친 노동과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얻어낸 바로 그 어르신 자신의 결실입니다. 부모가 제 살림을 제 손으로 관리해야만 비로소 자립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집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른의 아들 내외에게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업이 커지기 시작할 무렵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불안했지만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그만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들의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빚 갚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74이 된 그 어르신은 정든 집을 떠나 작은 셋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자유와 존엄, 자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 집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간과 노력을 모두 바치는 일입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어르신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에 쫓기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준비, 빨래, 청소, 손주 등하원, 저녁 준비, 주말에도 딸 내외가 바쁠 때면 똑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라면 하고 힘을 냈지만 반년쯤 지나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은 전혀 없고 벗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던 독서며 산책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딸 내외가 그 어르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일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고 때로는 좀 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딸과의 사이는 예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은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는 자식과 손주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종일 매여 있는 보모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허락하면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자립과 책임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앞세워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에게도 자기 인생은 자기 손으로 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일구기 위한 용기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송노인은 2년 전까지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게 된 까닭은 송노인의 부인이 건강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아들 내외와의 대화도 정겨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 집안일 분담을 둘러싼 의견 충돌, 손주 교육 방침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송노인은 어느새 제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 둘 곳이 없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고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한편 안노인이라는 분은 75세 스스로 요양시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고 둘 다 함께 살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안노인은 정중히 거절하고 스스로 시설을 골라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안노인이 고른 시설은 결코 호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시설이었지만 의료 체계가 든든하고 또래분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따뜻한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입소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안노인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환한 표정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충만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쁜 듯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과의 대화는 무척 즐거웠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나 딸이 면회를 오는데 서로 눈치 볼 일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노인은 지금 아들 가족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차로 10분쯤 되는 거리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곧장 달려갈 수 있지만 일상생활은 저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감이 서로에게 가장 알맞았던 모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의뢰하는 일이 되었지만 그 밖에는 서로 간섭하는 일이 없습니다. 송노인이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손주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무심코 예시학이나 설교 같은 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된 뒤로는 손주의 요즘 관심사나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는 제 예시하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 이야기는 눈을 반짝이며 들려줍니다. 우리는 무심코 인생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래 벗들과의 대화에서 예시하기를 즐기고 젊은 세대와는 미래의 일이나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이렇게 나누어 쓸 줄 알면 양쪽 관계가 모두 한결 풍요로워집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또래봇들과 매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립한 삶을 준비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먼저 세 가지를 잊으려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제가 아는 정 어르신은 올해 82이 되셨지만 처음 뵙는 분은 누구나 그 정정함에 놀라십니다. 어르신의 정정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쭈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 나이를 잊기로 했네. 예전에는 달력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또 하루 늙었구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를 신경 쓰다 보니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에만 자꾸 눈이 갔던 것입니다. 전환점은 75세 시작한 그림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갖가지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느새 나이 같은 것은 까맣게 잊고 그저 순수하게 그림 그리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몇 살인지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지네. 지금 정어르신은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신분증의 숫자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나이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병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범한 삶은 글렀구나 하고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쯤 지났을 때 그 어르신은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만 너무 곱씹다가 인생의 다른 즐거움을 죄다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병과 싸우는 대신 병과 버타기로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의사의 지도를 차근차근 지키면서도 병을 마음의 짐으로 삼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이어가되 그 밖의 시간에는 병을 잊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시작한 것은 지역 합창단 참여였습니다. 노래할 때는 혈당 따위는 머릿속에 전혀 없습니다. 병이 있어도 즐거운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75이 되신 그 어르신은 무척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원한입니다. 한 부인은 오랜 세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그때의 분노와 슬픔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환점은 절에서 법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스님이 하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그 부인의 마음에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 부인은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일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봐야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나뿐입니다. 지금은 그 부인이 지난 일을 이야기할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 부인의 표정은 더없이 온화하고 곱습니다. 나이를 잊고 병을 잊고 원한을 잊는 것, 이 세 가지를 잊을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놀라우리만치 가벼워집니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네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가족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은 가장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인생은 쓸쓸하고 허전해지고 맙니다. 평소에 가족과의 정을 소중히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내가 머물 곳으로서의 집입니다. 크지 않아도 호화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자유로 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집이란 그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아니라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안심을 위한 적당한 저축입니다. 큰돈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살아갈 만큼의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맞게 관리하고 쓸 줄 아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랜 벗은 저물녘 노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또래 벗과의 정을 지니고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 웃으며 인생을 즐깁시다. 이 네 가지 보물은 서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모두가 고루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우리 곁에 늘 있는 6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햇빛입니다. 아침 햇살을 쬐면 비타민 D를 받아들여 뼈를 튼튼히 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낙관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는 잠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곧 잠을 적게 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 좋은 잠은 기운을 되살리고 병을 막으며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의사는 운동입니다. 격렬한 훈련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산책하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네 번째 의사는 음식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루 갖춘 식사를 챙기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합시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삼가야 하지만 몸에 해로운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의사는 자존감입니다. 나이는 여러분을 못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자신이 있으면 인생은 언제나 빛깔 곱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의사는 벗입니다. 가장 훌륭한 마음의 치료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벗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인생은 더 즐겁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6명의 의사는 모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약에 기대기 전에 먼저 이 자연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더 건강하고 충만한 매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을 평온히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살아낸 삶으로 인생의 셈을 원만히 매듭짓도록 합시다. 노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어감을 즐기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쁨과 건강 그리고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돌아보았을 때 참 알찬 인생이었다고 여길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순을 넘기면 특히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재정의 자립, 연금을 자식에게 보태주지 않는 것, 거주의 자립, 내 집을 지키고 소유권을 서둘러 넘기지 않는 것, 내 시간을 즐기는 것, 자식에게 내 시간과 노력을 전부 바치지 않는 것. 예순 이후의 인생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막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즐기는 법을 안다면 예순 이후의 나이는 가장 뜻깊고 기쁨과 평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건강하리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자식의 것, 지위는 한때의 것,
영광은 지나간 것이지만 건강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병이 찾아온 뒤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자신을 보살피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무엇보다 자신을 아낍시다.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지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을 만납시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부질없는 걱정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발디뎌 보지 못한 땅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나고 지난날 시간이 없어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립시다. 좁은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넓히며 즐깁시다. 자신을 혹독한 수행자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날아오르는 새가 됩시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놀고 싶을 때 놉시다.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시대의 이점을 마음껏 활용합시다. 낡은 생각에 갇히지 말고 노년이란 고생스레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기 위한 시간임을 헤아립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분들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김노인, 박선생, 정노인, 내외, 이부인, 최부인, 강노인,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경험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은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살려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더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재산과 현명하게 마주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의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고 고운 자세를 지키며 정말 소중한 것만을 가려잡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알맞은 거리를 지키면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노년은 반드시 빛으로 가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보탬이 되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날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별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